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저를 버리고 집을 떠나 도망가셨거든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지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아직 어린 나이인 저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막무가내로 친할머니에게 저를 맡기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때문에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친할머니가 제 친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고 다녔죠. 나중 되어서야 엄마가 아닌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되고 힘겹게 호칭을 할머니로 굳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버리고 간 저를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죠. 용남이 그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집을 나갈 수가 있을까? 할머니는 당신 자식인 아버지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나 학교 다닐 때 제가 부모가 없다고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할머니는 친구들이 그런 걸로 뭐라고 하면 머리채라도 쥐어 잡으라고 가르쳤고, 제가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저를 데리고 시장이라던가 이곳저곳 함께 다녀주셨어요. 또 할머니 말고 그런 저를 돌봐준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작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 혼자 사셨는데 그 덕분인지 저를 정말로 친자식처럼 생각하셨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과 부모님 면담이 필요할 때는 작은 아버지가 대신 가주시기도 했고, 어쩌다가 할머니와 시간 보내기 힘들 때면 작은 아버지가 대신 저와 함께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 작은 아빠한테 이야기하렴. 부모님이 없다는 것은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와 작은 아버지와 살고 있는 제가 남들과는 달리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무시하기 쉬웠고, 무엇보다도 할머니도 작은 아버지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으니까요. 비록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빈자리를 작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꽉 채워주셨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저를 작은 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언제나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예쁜 손녀, 어쩜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랐을꼬.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무나. 두 분은 저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없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친할머니는 저에게 느껴질 정도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최대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쩌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도 할머니는 못 들은 척 어물어물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넘기곤 했죠. 물론 할머니도 집 나간 아들인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친할머니는 친할머니 본인이 힘든 것보다도 아직 어린 제가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로 인해 언제나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을지 그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유진이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저렇게 착하구만. 근데 왜 용남이 그 녀석은 이렇게 예쁜 지 새끼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는지. 어느 날 새벽 제가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지 작은 아빠와 거실에서 이야기하며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는 할머니가 제 생각보다 저를 더 깊게 생각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부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할머니,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작은 아버지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는 전교회장까지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성격 자체가 워낙 사교적이었던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제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저를 좋아했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저를 사랑해 주시던 작은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작은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신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와 작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 어린 제가 작은 아빠의 암 소식에 슬퍼할 것을 염두에 둔 할머니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거였죠. 할머니,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걸 얘기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늦게 작은 아버지 간암 소식을 알게 된 저는 제게 이야기하지 않게 만든 것이 할머니인 것을 알고 할머니를 원망하는 말도 내비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는 일이지만 그땐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물론 제가 알았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의 암이 씻은 듯이 낫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작은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을 테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자 했을 겁니다. 제가 작은 아버지의 간암 소식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당연히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고 애초에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너무나 평소와 같은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작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도 놀지 않고 재빠르게 집에 와서 작은 아버지랑 이야기라도 한마디 더 나눴을 겁니다. 그런 후회와 원망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일부러 할머니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고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괜찮다. 내가 우리 손녀 마음 하나 모르고 그게 너에게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숨겼던 게 미안하지. 네가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 그리고 그런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할머니는 도리어 제게 사과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원래도 가까웠던 저와 할머니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사실상 저희가 생활하는 것은 원래 작은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당장 작은 아빠가 계시지 않는 지금은 할머니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른 집안일을 도우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면서 저에게는 늘 새 옷을 사주려고 노력하셨고 밥도 맛있는 반찬들로만 차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겨우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저였지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할머니가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고모들이 가끔씩 찾아오시긴 했어요. 고모들은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집에 오실 때면 가끔씩 용돈도 지어주셨고 저를 데리고 유원지 같은 곳에 가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친척들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할머니가 저와 함께 살려고 했어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아빠를 비롯해 고모들이 친할머니와 저를 조금씩이라도 챙겨줬기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었죠. 저는 고모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큰 고모는 만약에 제게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장 자주 와주셨고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제게는 친할머니가 최고였죠. 저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분명 어디 고아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불우하게 자랐을 테니까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가볍게 밥을 차려 먹은 다음 할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할머니를 도와서 함께 일했어요. 아이고 힘든데 네가 왜 나와서 일을 해? 가서 집에서 쉬고 있어. 할머니는 아직 어린 제가 본인을 도와 밭일을 한다는 게 마땅치 않은지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할머니 밭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집에서 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상황을 경험해본 저는 할머니 역시 예고 없이 저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시니까 내가 일을 도와야 돼.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농장으로 일일 체험 같은 걸 가도 겨우 몇 시간 일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부서질 것 같고 체력이 쭉 빠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으로 밭일을 하는 건 정말 비교도 안 되거든요. 특히나 할머니 나이대 분들이 밭일을 한다는 건 사실상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혹시나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티는 안 냈지만 저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불안감을 안고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데 할머니까지 떠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할머니가 크게 아프시거나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밤이 되면 할머니가 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꼭 진짜 같아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보냈죠. 그때는 그게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홀로 힘든 것들을 견디는 사이 할머니도 저 모르게 안 좋은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저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런 얘기는 해줘도 되겠지. 어느 날처럼 저희 집을 찾아온 고모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평소에 고모들은 집에 오면 반찬을 싸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거나 제게 용돈을 주고 가벼운 대화를 하다 집에 가셨는데 그날따라 고모가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학생 때 학교에 가면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왔는지 마침 제가 없었던 건진 몰라도 저를 버리고 갔던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말이죠.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썩 나가! 아들인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할머니였지만 아버지가 몇 년 이상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집에 찾아온 아버지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내치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뻔뻔했습니다. 차라리 그때라도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내 딸을 돌보려고 왔다는 식으로만 말을 했어도 아마 할머니는 마음이 약하셔서 금방 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도 딸인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간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저를 버려놓고 밖에서 생활한 아버지는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벼운 몇백만 원의 빚으로 시작했던 도박이 점점 몸집을 불려서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나는 돈 줄 때까지 안 나가니까 그런 줄 아셔. 그리고 할머니가 단돈 몇만 원이라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뻐겼다고 합니다. 고모도 그 사실을 굉장히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집에 한번 들렀는데 마침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배짱 부리는 장면을 본 거였죠. 고모는 그 길로 불호령을 내리며 아버지를 쫓아냈고 할머니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이전에도 자주 찾아왔는지 닥달하면서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분명 할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할머니는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 곁에서 함께 계셔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결혼할 때에는 이미 할머니도 더 많이 나이를 먹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할머니는 혼자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죠. 결국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서 신세를 져야 할 정도였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때 저는 정말 바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할머니가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때요? 괜찮아요? 언제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할머니를 부르면 할머니는 초췌한 얼굴을 하고서도 늘 저를 보고 웃어주시면서 나는 괜찮다, 안 아파 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물론 할머니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듯 점점 야위어갔고 언젠가부터 깨어있는 시간보다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아프시고부터 고모가 꾸준히 간병하긴 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체력은 다시 건강해지기에는 너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는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란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인 만큼 욕심이지만 할머니가 더 제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주시기 바랐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 수명을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질 순 없을까? 매일같이 할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했어요.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달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황급히 택시를 타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셨고, 주변을 둘러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것도 잠시 고모가 날카로운 눈으로 웬 남자 하나를 노려보더라고요. 이 병원 알려준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어? 고모가 저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대하며 분노를 표할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묻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제가 학교에 가고 없을 시간에 할머니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던,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린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라는 것을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할머니는 아버지가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황 없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죠. 할머니 장례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면 고모들과 저, 그리고 저희를 아는 가까운 지인들만이 조금 와서 할머니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안정적인 장례식이 되었겠지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없을 때면 작은 방에 고모들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유산을 달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아무리 시골에서 사는 노인네라도 유산은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의 주장은 자기가 할머니의 아들이니 할머니의 유산 일부는 자기 몫이라는 거였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껏 아들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 돈 필요할 때만 친할머니를 찾아와서는 이런 식으로 난리 부리는 아버지의 행동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모들 역시 그런 아버지를 힐난하며 뭐라고 했죠. 너는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엄마 살아계실 때는 네가 찾아와서 그러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겼어. 무엇보다도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엄마 돌아가시는 날에 이런 식으로 유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 고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며 아버지를 훈계해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그저 친할머니는 자기에게 부족한 돈을 주는 사람,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집안 망신이라고 최대한 조문객들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고모들과 아버지는 수시때때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는 척 아버지와 고모들을 대신해서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죠. 정말 정신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입관할 때, 그리고 화장할 때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랴, 그리고 싸우는 아버지와 고모들을 신경 쓰랴 할머니의 명복을 기릴 시간도 없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유산을 달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모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너희 할머니가 이런 날을 미리 예견하셨나 보다. 고모는 제게 할머니 유산이 할머니가 사시던 집, 그리고 할머니가 저 결혼하고 나서 주려고 모아놨던 현금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엄청 큰 봉투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 봉투에는 1억 3천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큰 돈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랑 오래 살아왔기에 알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형편이 좋으신 편도 아니었고, 언제나 한 푼, 두 푼 아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여기에는 할머니가 살던 집을 판 돈도 같이 있어.
할머니는 본인 돌아가시면 너희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알고서 미리 널 위해서 집도 팔아두신 모양이더라고. 할머니는 아버지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부모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본인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저를 버리고 혼자 홀랑 떠나서는 돈 필요할 때만 집에 돌아오고 하는 아버지의 행태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을 오로지 저에게만 물려주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였죠. 그리고 5년 전부터는 할머니가 조금씩 남는 여윳돈이 있으면 무조건 고모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본인이 통장에 갖고 있으면 혹시나 돈에 미친 아버지가 무슨 짓이라도 해서 통장째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고모에게 맡겨두시고 나중에 나 죽으면 꼭 우리 손녀한테 다 넘겨줘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게 유산 한 푼 안 남겨주셨다고 해도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걸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큰 돈을 들여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녀인 저를 위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게다가 2천만 원가량 나오는 보험까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저로 돌려놔서 정말 말 그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긴 재산들이 전부 다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고모들이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손녀고 유산 상속은 아무래도 자녀가 1순위니까요. 하지만 어지간한 돈은 할머니가 고모들을 통해서 이미 증여 아닌 증여를 해두었기 때문에 할머니 유산으로 잡히지가 않아서 저에게 넘겨주기가 쉽게 됐고 무엇보다도 고모 두 분이 모두 금전적으로 욕심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었지만 늘 제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한 돈인 만큼 오로지 제가 가지고 써야 한다고 하시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할머니는 본인 유산이 모두 너한테 가기를 원했으니까 우리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네가 할머니 유산을 전부 가져갔으면 해. 만약에 할머니가 미리 손을 보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자식인 만큼 분명히 일정 부분이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리 대비를 해두신 덕분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런 돈 없어도 좋으니까 할머니가 다시 살아서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요. 요새 바빠서 할머니 뵈러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곧 시간 내어서 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이라도 들러보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겠죠?